자, 13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창조적 인간인데요. 철학자 니체를 통해서 2주간에 걸쳐서 창조적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후반기에 우리가 다루었던 주제가 윤리적 인간, 그리고 정치적 인간, 그리고 종교적 인간, 나름대로 어떤 그 관계성의 측면에서 인간 본성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조금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 인간의 본성을 어떤 창조적 인간, 그 다음에 지금보다 훨씬 더 자기 극복을 감행하는 인간, 이런 형태를 우리가 한번 철학자 니체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철학자 니체, 아마 우리 젊은 대학생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두고 있는 철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또 21세기 또 철학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철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니체 철학은 여러 가지로 정의 내릴 수 있지만 조금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우리 인간의 삶은 삶의 의미를 향해 떠나는 일종의 항해의 과정이다. 이렇게 니체는 이야기합니다. 항해의 과정이다. 그러니까 삶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의미라는 것은 고정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각자가 삶의 의미를 철저하게 만들어간다. 아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앞선 주제가 종교적 인간이었는데요. 삶의 의미와 궁극적인 목표가 어떤 초월적인 것에 찾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갈 것이고 또 어떤 의미에 또 초점을 맞출 것인가, 이것이 이제 철학자 니체의 중요한 관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다루는 주제가 이제 전반부만 다룰 텐데요. 제가 니체의 생애라고 하면서 요 앞에 파괴하면서 창조하는 자다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니체가 만연에 이런 얘기를 하죠. 자신의 철학은 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창조하는 어떤 철학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철학에 너무 부정적인 면모를 많이 이제 주목해 왔다. 그래서 자신의 철학은 뭔가 망치로 기존의 가치를 이렇게 무너뜨리는 이런 부정적인 철학을 이제 자꾸 이렇게 주목하는데, 자신의 원래 철학은 어떤 긍정의 철학이고 새로운 가치 창조를 위해서 뭔가 모색하는 철학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 프랑스 철학자 데리다의 그 해체라는 단어를 한번 써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한번 이런 말을 썼었죠. 디컨스트럭션.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것을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작업이 선행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스트럭션과 컨스트럭션의 결합,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보통 해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니체가 이런 어떤 이 단어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어떤 철학이 아니겠느냐. 기존의 가치를 허물어뜨리고 그리고 거기에 새로운 가치를 한번 이렇게 세워보려고 하는 철학, 이게 바로 이제 니체의 철학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체가 정말 많은 저서를 펴냈는데요. 그 중에서 핵심적인 저작을 한번 뽑아서 니체 철학을 관통하고 있는 핵심적인 사상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한번 스케치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번, 4번, 5번은 말 그대로 이제 니체의 중요한 인간론인데요. 요거를 한번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그러면 니체의 생애를 한번 보죠. 일단 생물연례를 보면은 1844년에서 1900년까지 살았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았던 그런 철학자입니다. 자, 1844년 10월 25일 독일 라이프치히 근처의 레켄에서 출생했다. 사실은 이 아버지가 루터교 목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 특히 이제 독일의 개신교가 주로 루터교니까요. 루터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니체 같은 경우도 어린 시절의 꿈은 아버지를 이어서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을 만큼 아버지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그런데 아버지가 정말 어린 나이에 죽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전체 그 니체의 양육을 할머니와 어머니가 떠맡습니다. 그래서 니체가 예전에 그런 어떤 자전적인 고백을 보면은 이제 어떤 그런 좀 자기 자신 속에 갖고 있는 어떤 여성성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는 어떤 그 할머니와 어머니에 의해서 양육되어서 이제 자기는 굉장히 그런 감수성이 풍부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스스로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철저하게 이제 할머니와 어머니에 의해서 이제 양육됐는데요. 일단 1858년에 인문계 중등학교에 입학합니다. 이때부터 바로 니체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감수성이 많은 문학 청년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그런 면모가 많이 나타납니다. 10대 때 이렇게 자전적인 고백을 하는 거 보면 역시 철학자들 혹은 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젊었을 때의 면모는 남다른 것 같습니다. 지식과 광범위한 교양에 대한 열정이 지금 나를 사로잡는다. 그러니까 아주 어떤 공부에 대한 어떤 열정, 학문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다. 특히 이 당시에 가장 니체가 좋아했던 시인이 있었는데요. 프리드리히 ���던릴이라는 시인입니다. 이 ���던릴은 괴테와 실러와 함께 동시대를 살았던 아주 비운의 시인이었는데 거의 굉장히 오랜 시간을 정신 착란 증세를 살다가 이제 아주 그 비극적인 생을 마감한 그런 시인인데요. 어쨌든 이 ���던릴의 시를 그렇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자, 1864년 20살에 독일의 본 대학에 입학했는데 일단 여기 보시면은 철학은 없죠. 일단 청년기 때 니체를 가장 압도했던 것은 신학과 어떤 문헌학 그리고 문학 뭐 이런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대학에 이제 입학했고 고전 문헌학과 이제 신학을 전공하려고 이제 대학에 입학하죠. 그런데 이 니체가 가장 좋아했던 문헌학의 스승이었던 리츠리라는 교수가 있었는데요. 그 리츠리라는 교수가 뭐 자신의 대학으로 좀 와라. 여기에서 공부하라. 우리하고는 조금 독일의 학자가 좀 틀린 것 같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어떤 이렇게 학교를 옮기는 게 좀 자유스럽다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니체는 아주 금방 뭐 1학년만 마치고 이제 라이프치히 대학으로 이제 적을 옮기죠. 그리고 사실은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이게 쉽지는 않죠. 대학교 입학한 나이가 20살인데 대학 교수를 25살에 했다. 이건 사실 지금 상황으로는 거의 상상도 못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아마 그 문헌학의 스승이었던 리츠리라는 교수가 박사학위도 받지 않았던 니체가 워낙 문헌학에 재능이 많다 보니까 바젤 대학에 추천을 하죠. 이 아주 젊은 청년인데 고전 문헌학에는 정말 남다른 열정과 재능을 갖고 있는 친구다. 아마 이 친구가 아마 교수가 된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25살에 스위스 바젤 대학에 고전어 및 고전문학 전공으로 교수로 취임합니다. 아주 획기적인 거죠. 자, 그런데 니체가 요때부터 조금씩 신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철학을 공부하고 싶어 어떤 욕구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나중에 사실은 스위스 바젤 대학 철학과 교수로 적을 옮기려고 시도를 했지만 결국 그게 무산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대학 교수로 이제 있다가 1870년에 프랑스와 독일 간에 이제 전쟁이 있으니까 이 니체가 위생병으로 참전합니다. 그런데 뭐 여기 보면은 그해 귀대했다. 이질과 디프테리아 감염으로 이제 그해 귀대했다라는 거니까 사실 군복무를 이제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고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좀 니체가 병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신체적으로 그렇게 건강한 어떤 그런 체질을 갖고 있지 못해서 굉장히 좀 어떤 좀 병약한 사람이었는데 어쨌든 참전하자마자 그에 귀대하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사실은 요겁니다. 음악 정신으로부터의 비극의 탄생을 28살에 출간하는데 사실은 요 책이야말로
니체의 첫 번째 저작인 동시에 니체가 드디어 고전 문헌학자로서의 길에서 철학자의 길로 완전히 이제 전환하는 그런 어떤 이정표가 되는 그런 책이기도 하고 또 그 해 어떤 시기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비극의 탄생은 조금 있다가 제가 조금 이 책이 갖고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 어떤 건지 한번 잠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면증이 굉장히 심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만성 두통 이런 것들이 아주 니체를 굉장히 괴롭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 교수직을 그만둘 정도로 심했다고 하니까 어쨌든 니체가 1879년에 대학 교수직을 사직합니다. 그리고 아마 그 짧은 기간 교수직을 수행했지만 일정 정도 또 연금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자, 바젤 대학을 사직하는데 니체의 어떤 그런 자전적인 고백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는 것 자체가 끔찍한 고통이다. 만일 내가 정신과 도덕에 관한 분야에서 교훈적인 여러 가지 시험이나 시도를 하지 않았다면 나는 이미 오래전에 나의 삶을 던져버렸을 것이다. 아마 신체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떤 그 어려움, 신체적인 어려움을 그래도 어쨌든 정신적으로 계속 버텨왔는데 사실 그런 정신적으로 어떤 그런 작업들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성취감이 없었으면은 일찌감치 이제 삶을 포기할 만큼 굉장히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고백에도 나와 있죠. 자, 철학자에게 있어서 40대는 굉장히 주목할 만한 것 같습니다. 드디어 니체도 요 30대 말에서 40대에 드디어 니체 사상의 가장 원숙한 그런 면모들이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니체는 여기에서 요양차 여행하고 사색하고 저술에 집중하는 그러니까 좀 아주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또 건강한 또 정신을 또 발휘하면서 또 그것을 또 이제 저술로 연결시키는 그런 작업입니다. 스위스, 이탈리아 이런 데를 이제 전역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여행 그리고 사색 저술에 집중하는데 제가 한번 요번이 아니라 몇 해 전에 어느 한 교수님이 니체가 이렇게 머물렀던 도시를 쭉 기행하면서 니체의 어떤 그런 사상을 이렇게 추적하는 그런 기행문 형태를 쓴 글을 봤었는데요. 정말 니체가 기가 막히게 그 어떤 뭐 스위스건 뭐 이탈리아건 유럽 전역을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다양한 책을 써냈는데 정말 머물렀던 곳마다 굉장히 경치도 수려하고 굉장히 아주 좋은 곳에 이제 니체가 머물러 있었던 것 같고 나중에 여러분들 혹시 유럽에 여행 갈 때 한번 니체의 흔적을 찾아서 한번 여행해 보는 것도 굉장히 아마 남다른 여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요 30대 말에서 40대 초반에 우리가 보통 니체의 가장 원숙한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영혼회귀 사상 그리고 위보맨시 사상을 구체화시킵니다. 이 독일어죠. 위보맨시. 이것도 지금은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독일어로 위보맨시인데요. 이게 사실은 가장 논란이 되는 단어죠. 위보맨시. 이거를 일단은 니체의 요 위보맨시라는 이 독일어를 가장 처음으로 영어로 번역했던 사람이 일단 이것을 슈퍼맨으로 번역을 했다는 거. 요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오해의 발단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일본 사람들은 또 이것을 이제 초인으로 번역하죠. 초인.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니체의 초인 사상 이렇게 이제 아는 것도 일단 요 번역에서의 첫 번째 오역에서 나오는 큰 오해라고 볼 수가 있죠. 단순히 어떤 우리 인간하고는 전혀 다른 극강의 아주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슈퍼맨 같은 존재를 니체가 상정한 것이 아니라 이제 요 독일어의 요 위버라는 말 자체 나중에 우리가 니체의 인간론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만 이게 영어로 얘기하면은 전치사 오버랑 비슷한 뜻입니다. 오버. 그러니까 뭐 영어로 굳이 번역한다면 오버맨이겠죠. 오버맨. 오버라는 것도 전치사를 본다면 어느 한 지점에서 어느 한 지점을 이렇게 이동하는 어떤 그런 어떤 전치사라고 본다면 위버맨시라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 극복을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어떤 이행적인 인간,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위버맨시에 담겨 있는 원래 뜻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또 나중에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어쨌든 영혼회귀, 위버맨시 사상을 굉장히 구체화하는데 이런 사상들이 완전히 집약된 책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이죠. 그런데 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책은 원래는 우리는 그냥 두꺼운 한 권으로 알고 있지만 니체가 원래 처음에 의도했던 거는 그냥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1권 이거 이렇게 어쨌든 나름대로 어떤 독립적인 저서로 이제 의도하고 또 그렇게 펴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이게 한 권으로 우리는 이제 알게 되죠. 자, 그래서 어쨌든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원래는 이게 독립적인 어떤 그런 출판물이었는데 이제 이게 하나로 이제 묶여졌다라는 것. 우리가 한번 이것도 이제 나중에 한번 또 보죠. 열악한 건강 상태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했으므로 이제는 명예롭게 살아줘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아마 그런 어떤 그 학자다운, 그러니까 아주 그 어떤 한 곳에 그냥 몰입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나온 어떤 몰입을 통한 성취감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고백 속에서 굉장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몸은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힘을 다 쏟아내서 어쨌든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그런 지적인 역량들을 다 이제 실현했다라는 어떤 자부심 이런 것들이 이 고백에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자,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책들이 요 많이 있는데요. 그냥 제가 그냥 대표적인 책만 이렇게 꼽았습니다. 44세 때 우상의 하와운, 안티크리스트, 뭐 이 사람을 보라 이런 것들을 이제 완성했다고 하는데요. 요 우상의 황혼이라는 책도 굉장히 이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니체의 저술가로서의 마지막 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여기 보시지만 45세 때 어때요? 드디어 정신을 놓죠. 완전히 이제 정신발작 상태를 통해서 이제 완전히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제 온전한 정신을 이제 완전히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술가로서의 마지막 책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상의 황혼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고요. 제목 자체가 안티크리스트다, 그러니까 반그리스도죠. 어떻게 기독교에 대한 아주 통렬한 비판을 담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보라라는 이제 책 제목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성경에서 신약 성서에서 이제 예수님의 어떤 그런 마지막 고난의 행적 때 등장하는 용어죠. 어쨌든 이 사람을 보라는 책은 일종의 자서전입니다. 제가 한번 그 이 사람을 보라 자서전 목차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을 보라 목차 보면요. 첫 번째 목차 제목이 나는 왜 이렇게 현명한지.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나는 왜 이렇게 영리한지.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나는 왜 이렇게 좋은 책들을 쓰는지. 그러면서 지금까지 썼던 책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책, 비극의 탄생, 그다음에 뭐 반시대적인 고찰,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아침놀,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선악의 저편, 도덕의 계보, 우상의 학원, 바그너의 경우 이런 식의 이제 책들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예전에 있던 자기가 저술했던 책에 대한 일종의 후기를 이렇게 이제 담아내죠. 그다음에 왜 나는 하나의 운명인지, 그다음에 전쟁 선언, 망치가 말한다. 이게 이제 제목이거든요. 제목 자체가 이제 좀 심상치가 않죠. 일단은 조금 니체가 이렇게 보면은요, 조울증을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도 보면은 굉장히 조증인 형태와 조울증, 그러니까 아주 감정이 아주 좀 뭐랄까 최고조로 오를 때와 또 아주 굉장히 감정이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그냥 최악으로 치달을 때, 그러니까 그 감정의 기복의 그 심함이 그 저술에도 굉장히 나와 있죠. 만약에 이 사람을 보라 목차를 짜고 이런 책을 썼다고 했을 때는 아마 이 목차를 보면 어때요? 감정이 가장 최상의 상태까지 올라오는
그랬을 때 아니면 사실 이런 제목 쓰기가 어렵겠죠. 나는 왜 이렇게 현명한지, 뭐 나는 왜 이렇게 좋은 책들을 쓰는지 사실 설사 그렇게 썼더라고 하더라도 이걸 책목차로 쓰기에는 조금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이탈리아의 조그만 소도시 토리노 광장에 이제 어느 한 마부가 말에게 채찍질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그 광장에서 그 광경을 목격하던 니체가 갑자기 그 말 쪽으로 뛰어들면서 말을 감싸 안았다는 거죠. 이제 마부가 이제 채찍질하면서 가려고 했더니 말을 감싸 안으면서 이제 하다가 거기서 정신 발작을 일으키고 거기서 이제 쓰러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완전히 정신을 놓게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병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도 5살 때 돌아가셨던 이 아버지도 뇌질환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쪽 그 머리 쪽, 그러니까 심혈관 질환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쪽이 굉장히 이제 좀 병력이 있었던 것 같고, 어쨌든 이렇게 저술가로서 일종의 사망 선고를 받고 보시면 어때요? 11년 정도를 거의 그냥 정신을 놓고 그냥 몸만 있는 채 그냥 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뭐 누이 동생이라든지 그 어머니가 계속 요양원을 이제 전전하면서 이렇게 있다가 이제 나중에 1900년대에 사망을 합니다. 그런데 누이 동생은 상당히 우리가 좀 뭐라 그럴까, 니체의 생애에서 주목할 만한 필요가 있는 사람입니다. 니체의 누이 그 동생은 여동생은 사실은 니체 사상을 굉장히 좀 편협하게 세상에 알리는데 공헌을 했던 사람입니다. 사실은 니체의 누이 동생은 약간 종족주의자였고 반유태주의자였고 또 나치를 굉장히 열렬히 추종했던 사람이었고요. 바로 이런 어떤 극단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누이 동생은 자신의 그런 그 오빠였던 그 니체의 사상을 어떤 형태로든지 뭡니까? 어떤 자신의 시각대로 재편집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그런 뭔가가 있었겠죠. 또 뭐 일단 저술가로서 또 니체는 사망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니체의 그 책 자체가 전집 형태로 해서 완전히 체계화된 그런 전집의 형태로 나와 있었는데요. 사실은 이게 그렇게 오래되질 않았습니다. 그 전만 하더라도 니체의 주요 저서 중에 하나가 Will to Power, 영어로 그냥 쓰겠습니다. Will to Power죠. 이 권력의 의지다. 이렇게 보통 많이 소개됐던 책입니다. 저도 제가 대학생 때 니체의 뭐 어떤 주저로 많이 읽혔던 책 중에 하나가 권력의 의지. 요즘은 이것을 그냥 힘의 의지다. 파워를 너무 권력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힘, 그래서 뭐 힘의 의지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통 많이 번역해서 쓰는데 이 책은 사실은 니체가 생전에 출판하려고 했던 책이 아니라 누이 동생이 철저하게 에디팅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어떤 이 힘의 의지라는 책은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니체 전문 연구가에 의해서 다 해체되죠. 다 뿔뿔이 해체돼서 여러분들 혹시 이제 서점에 가시면 니체의 전집 보시면 독립적인 저서 말고 몇 년부터 몇 년까지의 유고, 뭐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유고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니체가 생전에 출판하지 않고 저술 작업을 위한 어떤 하나의 초고의 수준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러 가지 메모들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그냥 연대기적으로 편찬한 거죠. 거기에는 어떤 편집자의 시각이 담겨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시기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니체의 어떤 그런 메모, 또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메모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떤 중립적인 관점에서 이제 니체의 책을 지금은 전집화되어 있는데 누이 동생은 상당히 이 부분을 이제 그런 식으로 곡해를 했고 그래서 한동안은 이 니체 사상을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제 우리가 오독할 수 있는 가능성 또 오독하게 만든 어떤 하나의 장본인이 바로 니체의 여동생이었다. 어쨌든 니체가 죽기 전에 1894년 니체 전집을 위한 이제 아키브가 설립되면서 니체가 이제 책을 펴내기 위한 수많은 어떤 그런 자료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문서 보관 형태로 이렇게 이제 설립이 됐다는 것도 이제 우리가 볼만하죠. 자, 짧은 인생이었지만 그리고 또 우리가 별로 뭐 이렇게 많은 저서를 여기에 열거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보더라도 이렇게 아주 굉장히 어떤 평온한 상태의 어떤 사상가 이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뭐 예를 들자면 칸트 같은 사상가, 어떤 삶이 굉장히 단조로우면서도 어떤 안정감 있는 삶의 상황 속에서 자신의 사상을 펼쳐냈던 면모, 이런 것들하고는 전혀 다르게 어쨌든 좀 니체는 굉장히 어떤 드라마틱한 그런 인생을 살았던 그런 사상가이기도 합니다. 자, 니체의 사상을 저작을 통해 본 핵심 사상 한번 보죠. 자, 제가 요거를 설명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 고전 문헌학자에서 철학자로서의 어떤 전환을 알린 아주 이정표가 되는 그런 저작이다. 음악 정신으로부터의 비극의 탄생이라는 원제였는데 이제 뭐 그냥 우리는 보통 비극의 탄생이다 이렇게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죠. 니체가 철학에 관심 갖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부 시절에 이제 고전 문헌학과 그다음에 신학에 이제 몰입했다 또 전공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 니체는 고전 문헌학 가운데서도 고전 그리스 예술을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고전기 그리스 예술에 대해서. 그리고 니체는 어떤 것을 주목했냐면 바로 고전기 그리스 예술에서 가장 완성된 장르가 비극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비극이라는 요 장르야말로 고전기 그리스 예술을 아주 가장 잘 보여주는 하나의 완성적인 형태다. 이렇게 이제 봤던 거죠. 그러면서 아예 자신의 첫 저작을 바로 고대 그리스의 비극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 책을 나중에 기회 있으면 한번 보시는데요. 크게 보면 이것은 딱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고전기 그리스의 비극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왜 고전기 그리스의 비극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비극이 어떤 정신을 갖고 있는지 아주 자세하게 분석하죠. 그리고 2부에서는 소크라테스라는 이 철학자 이후에 그리스의 비극이 상당 부분 타락했다라고 굉장히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전기 그리스의 비극의 정신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 이런 소크라테스 같은 어떤 인간의 지성적인 면모를 강조하는 철학이 등장하면서 원래 갖고 있는 어떤 비극의 정신이 굉장히 퇴락했다. 그리고 마지막 3부에는 독일의 유명한 음악가인 리하르트 바그너야말로 바로 고전기 그리스 비극의 정신을 다시 재생시킨 아주 위대한 어떤 예술가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극의 탄생은 크게 보면 이제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우리가 이제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당연히 첫 파트죠. 자, 첫 파트에 보면 이런 겁니다. 비극이야말로 디오니소스 창가와 영웅 숭배의 결합의 형태다. 여러분들 일단 그 비극이라는 단어는 트레지디죠. 우리 보통 이제 비극, 트레지디, 비극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거의 어원을 보면 이게 트라고스에서 나왔다고 하는데요. 트라고스. 이 트라고스는 사실은 사냥, 양이나 염소. 요게 이제 트라고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제 뭐 염소, 양 이거와 뭐 이렇게 어원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디오니소스 창가와 영웅 숭배의 결합이다. 여러분들 이제 그 그리스의 비극은 주로 이제 경연대회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경연대회. 그래서 많은 경연팀들이 있겠죠. 참가팀들이. 그래서 디오니소스 극장에서 그 파르테논 신전이 아크로폴리스에 있다고 한다면 아크로폴리스 신전에 있는 어떤 높은 언덕에 있는 그 신전 밑에 보면 깎아 내려질 듯한 이렇게 절벽과도 같은 데 있는데 바로 그 절벽 밑에 보면 디오니소스 극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사람들은 거기에서
비극 경연대회를 이제 참가자들은 거기서 비극을 이제 상연하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청중들은 그 비극을 관람했겠죠. 관객들은. 자, 그리고 비극 경연대회가 끝나고 나면 사람들은 바로 그 극장 고기 근처에 있는 디오니소스 사당에 가서 자기가 미리 준비했던 양이나 염소를 바로 그 사당에다가 올려놓고 일종의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이제 내려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어떤 비극과 디오니소스, 이게 이제 굉장히 뭐 어떤 연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디오니소스 사당에서 염소나 양을 바치고 일종의 희생 제물로 바치고 이제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트라고스라는 것이 이제 뭐 양, 염소인데 이게 다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이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그 그리스 사람들은 디오니소스라는 이 신에게 제사를 드렸느냐? 신화에 따르면 그 디오니소스는 당시에 그 거인족, 티탄족에 의해서 아주 완전히 갈기갈기 찢김을 당하고 죽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신체가 다 이렇게 이제 갈기갈기 찢겨서 이제 죽었다고 하는데, 후대 사람들은 바로 이 디오니소스에게 이제 제사를 드리면서 그 디오니소스의 찢겨진 육체가 다 봉합이 돼서 새롭게 부활하기를 소망하는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니체는 이 디오니소스 제사에 주목하면서 바로 이 디오니소스라는 이 존재야말로 자신의 철학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중요한 인격 개념으로 이제 상정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과 굉장히 대비를 시키죠. 그래서 디오니소스는 이 땅에서 가장 어떤 삶을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동력으로서의 신, 어떤 그런 긍정의 신으로 대변하는 식으로 이제 디오니소스를 이렇게 정립하고요. 그리고 바로 이 세상은 살아갈 가치가 없다. 이 삶은 그냥 잠시 거쳐가는 하나의 그냥 그 어떤 그런 뭐 거쳐갈 곳에 불과하다. 이 땅의 삶을 굉장히 과소평가하고 별로 의미 부여하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더 극단적으로 본다면 부정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대변자로서 기독교의 신을 이렇게 이제 정립을 하죠. 그래서 니체는 바로 디오니소스는 긍정의 신, 그리고 기독교의 신은 부정의 신,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하나의 대결 구도를 이렇게 이제 형성하게끔 하게 하는 어떤 초창기 저서의 한 중요한 어떤 캐릭터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영웅이 나오죠. 영웅입니다. 영웅, 히어로. 비극에 등장하는 인물은 신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같은 보통 사람도 아니라는 거죠. 바로 여기에서 이제 니체는 주목했던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비극의 주인공이 신이라고 한다면 그 많은 작은 장애물이나 뭐 작은 고통뿐만 아니라 엄청난 고통이나 시련 앞에서도 그 신은 어때요? 아주 그것을 너무나 우습게 그냥 극복할 수 있겠죠. 우리보다 월등한 능력을 갖고 있는 이 신은 아무리 비극적인 운명 앞에서도 아마 신은 좌절하지 않고 그것을 아주 너무나 당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넘어설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비극의 어떤 일종의 플롯이 성립할 수가 없죠. 주인공이 만약에 신이라고 한다면. 자, 바로 그 대척점에 보면 우리 같은 보통의 인간, 아마 이 우리 같은 보통의 인간은 이 비극에서 설정된 수많은 장애물이 아마 조그마한 장애물 앞에서도 인간은 거기에서 고통스럽게,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 슬퍼하면서 아마 좌절하겠죠. 그러니까 아주 조그마한 장애물 앞에서, 고통 앞에서 우리 같은 나약한 인간은 좌절할 겁니다. 이것 역시 또 비극이 성립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바로 니체가 봤었을 때는 영웅이라는 거죠. 신은 아니지만 우리 같은 보통의 인간도 아닌 바로 영웅. 바로 이 영웅이라는 존재는 고통 앞에서도 절대로 굴복하지 않고 인간으로서, 보통의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엄청난 장애물도
절대로 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면서 마지막 그 비극적인 운명 앞에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보면 장렬하게 이제 끝을 내죠. 그래서 그 비극을 보면서 관객들은 그저 그냥 아유 저 주인공 너무나 안 됐다. 정말 안 됐다. 이런 어떤 연민이 아니라 나도 저런 비극의 주인공처럼 이 세상을 아주 멋있게 살다 가야 되겠다라는 어떤 일종의 긍정적인 어떤 그런 어떤 모티브 이런 것들을 많이 제공해 줬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제가 이렇게 나와 있죠. 니체는 비극 시대의 그리스인들은 고통을 신성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봤다는 거죠. 그럴 때 뭐 인생의 선배나 어른들이 이런 얘기도 하죠. 혹시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다고 할 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한번 새벽에 시장에 한번 가봐라. 그리고 한번 병원에 한번 가봐라. 응급실도 가보고 또 거기에서 이제 뭐 진짜 뭐 이제 거의 이제 그 불치병을 앓고 있는 그런 환자가 있는 그런 어떤 병동에 한번 가봐라. 우리 보통 보면 어때요? 그런 새벽녘에 열심히 뭔가를 살아보려고 하는 어떤 그런 그 부지런한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쩔 땐 또 자극을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런 병원에 갔었을 때 정말 이렇게 사지가 멀쩡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만 해도 너무나 축복이고 행복이다. 우리 이제 이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리스 사람들도 바로 이 비극이란 장르를 좋아했던 것도 이런 것과 비슷한 맥락이었던 것 같습니다. 죽음이라는 것, 이것이 일종의 어둠과 비교해 본다고 한다면 인생에 있어서의 삶은 빛이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빛이 가장 밝다라고 느낄 때는 어둠과 대면했었을 때 빛이 가장 밝음을 느낄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삶의 가치도 죽음과 온전히 대면했었을 때만 삶의 가치가 온전히 드러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 사람들은 당시 기원전 뭐 한 5세기 요때 전후 그때는 아마 그리스 시대를 본다면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가장 아주 부유하고 풍족한 시대였다고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별다른 고통 없고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 때 왜 그리스 사람들이 그렇게 비극에 관심을 보이고 비극에 열광을 했느냐. 니체는 바로 그걸 본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거예요? 삶이라는 가치는 죽음과 대면했었을 때 가장 온전히 드러나는 법이다. 그러니까 비극을 통해서 오히려 사람들은 주인공의 비극적인 운명에 슬퍼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삶을 본 거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긍정적인 모티브를 오히려 비극을 통해서 포착해냈다는 것. 그래서 니체는 바로 그리스인들은 굉장히 고통을 신성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예술, 그리고 학문, 그리고 종교, 우리가 보통 우리의 삶을 주도해 나가는 아주 거인과 같은 그런 어떤 그런 인간의 어떤 문화적인 성취라고 해야 되나요? 자, 그런데 니체가 주목했었을 때 바로 요 고전기 그리스 시대야말로 예술이 종교나 학문이 아니라 예술이 우리 어떤 인간의 삶을 아주 압도적으로 이끄는 그런 어떤 예술이 가장 주도했던 시대다 이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예술은 그러니까 삶의 짜투리 시간에 그냥 아이고 나 피곤한데 좀 내 마음을 뭐 힐링하니까 좀 음악도 듣지 뭐 연극도 관람하지 이런 어떤 우리가 삶의 그런 조그마한 짜투리 시간에 여운거리 정도로 생각했던 그런 예술 장르가 아니라 완전히 우리의 삶을 주도해 나가는 어떤 하나의 동력으로서 예술을 본 거죠. 오히려 종교도 아니고 오로지 어떤 학문도 아니라 예술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주도해가는 근본적인 원리다. 그래서 여기 제가 음악이야말로 인간과 세계의 변혁을 초래할 수 있는 힘을 소유했다. 그리고 그 비극의 탄생 3부에 보면 그 독일의 유명한 어떤 음악가였던 리하르트 바그너가 바로 이런 비극의 정신을 그대로 이제 재현해냈다라는 거죠. 이 바그너와 니체의 관계는 굉장히 다채롭습니다. 이렇게 거의 바그너 매니아로 출발했죠. 니체는.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바그너 음악에 지나치게 기독교적인 색채가 점점 강화된다고 니체는 깨달았고, 그래서 이제 바그너와 결별하고 나중에는 아예 아주 대척점에 있어서 바그너를 아주 비판하는 그런 관계까지 악화되는 그런 어떤 이제 상황에 되는데, 어쨌든 요때만 하더라도 열렬한 바그너 숭배자였다라는 거죠. 자, 뭐 제가 잠깐 소개드렸었지만 비극의 탄생에서 이 디오니소스, 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 세계의 긍정적인 삶을 도모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표상으로서의 디오니소스가 이제 이렇게 굉장히 니체가 이제 많이 애용하면서 니체의 중기 저작이나 후기 저작에도 디오니소스라는 이 어떤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요때의 디오니소스는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주 굉장히 좁은 의미죠. 바로 아폴론과 대비되는 의미에서의 디오니소스입니다. 아폴론 신과 디오니소스라는 신이 있는데, 니체가 봤었을 때는 이 두 가지가 예술 작품에 가로놓인 두 가지 원리와도 비슷하다. 그래서 아폴론 신은 원래 이미지도 질서를 강조하고 빛의 신이고 조화를 강조하고, 예술 작품에 있어서 어떤 하나의 질서와 조화를 추동하는 원리라고 한다면, 정반대의 원리로서 뭔가 광기, 충동, 그리고 혼돈, 열정,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폴론과 정반대의 예술의 원리를 대변하는 하나의 어떤 표상으로서 디오니소스를 이제 끄집어낸다는 거죠. 요때는 삶을 긍정하는 정열적인 표현으로서 모든 예술 작품에 가로놓인 하나의 원리로서 디오니소스를 이때 이제 처음으로 쓰기 시작합니다. 제가 디오니소스 이미지를 찾아보니까 굉장히 좀 현대적인 이미지인데요. 여기 보면 디오니소스를 보통 우리 또 포도주의 신이라고 해서 보면 머리에 보면 이렇게 포도가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또 음악의 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포도 음악. 제가 이 정확한 출처를 알지 못하는데, 이거 거의 고전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그냥 뭐 현대 그냥 그런 아주 인물과 유사하게 돼 있습니다. 자, 아주 뛰어넘어서 그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데요. 요게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니체의 인간론을 다룰 때도 이 책을 중심으로 이제 한번 다뤄보려고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가 굉장히 한국어로 많이 번역되어 있는데, 특히 우리가 제일 오독하기 쉬운 아주 좀 특징적인 단어도 제가 조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한번 공부해 가면서 조금 여러분들한테 좀 달리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조금은 좀 새롭게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도 다음 시간에 한번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뭐 니체 하면은 제일 대표적인 저작으로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이제 보통 우리가 꼽죠. 부제가 그런데 심상치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책이자 동시에 그 어느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닌 책,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단순한 수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사람을 보라. 아까 그렇게 내가 왜 이렇게 좋은 책들을 쓰는지라는 제목에서 이제 짜라투스트라 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의 진정한 이해는 단지 머리로만 이해하지 않고 그것의 의미를 찾아 자신의 삶에 체화하여 자신의 삶을 바꾸는 것이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죠. 니체는 독자 개념을 굉장히 아주 뭡니까? 우리 보통 이 독자 개념을 이런 식의 독자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독자가 되겠습니까? 아마 이 부제에도 마찬가지겠죠. 누구나가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읽어보려고 시도는 하지만, 만약에 그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핵심적인 정신을 온전히 자기 삶에 체화시키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독자가 아니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을 위한 책이지만 동시에 그 어느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닌 책, 아마 이 의미는 아마 이 사람을 보라의 언급에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자, BC 7세기에 페르시아 종교 지도자였던 짜라투스트라를 등장시킵니다. 보통 우리 조로아스터교 들어보셨죠? 바로 이 영어식 명칭이 조로아스터고,
이것을 이제 독일식으로 읽으면 짜라투스트라, 그러니까 조로아스터죠. 조로아스터. 그러니까 조로아스터를 등장시켜서 기원전 7세기 종교 지도자인 조로아스터를 등장시켜서 이제 여기에서 이야기해 주는데 뭐 자세한 얘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것도 뭐 재미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을 보라 있죠. 이 사람을 보라에 보면 이렇게 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단테, 괴테, 셰익스피어를 넘어서는 문체를 구사한 책. 그다음에 인류에게 지금까지 주어진 그 어떤 선물보다도 가장 큰 선물. 그다음에 존재하는 것 가운데 최고의 책. 가장 심오한 책으로서 진리의 가장 깊숙한 보고에서 탄생한 책. 미래의 성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그랬죠. 감정이 가장 최고조에 달했을 때 아마 이 사람을 보라라는 책을 저술하고 또 짜라투스트라가 아무리 보더라도 자기가 봐도 이것은 대단한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을 쓰죠. 예. 우리 같은 보통 캐릭터는 아닌 것 같죠. 벌써 이런 말을 이렇게 과감히 쓴다는 것 자체가 이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자, 제가 요 페르시아 종교 지도자 조로아스터의 이미지를 한번 달아봤습니다. 니체 철학의 중심 주제인 영혼 회귀, 위범행시, 힘의 의지, 신의 죽음 등이 집약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니체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이 그냥 거기에 다 들어가 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이 책을 좀 읽어봤지만 참 이게 혼란스럽습니다. 어렵습니다. 니체가 이 책 서문에서 도입 부분에 이런 얘기도 쓰죠. 전형적으로 철학자들은 책을 집필할 때 논증을 쓰죠. 논증은 뭐예요? 주장과 근거죠. 자신의 생각을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합당한 근거를 항상 대죠. 그래서 우린 보통 철학 텍스트들을 보면 항상 이렇게 논증적인 텍스트들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보통 철학자들은 그러니까 독자들을 합리적으로 설득하는 거예요. 독자들. 나는 내 생각은 이렇다.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합당한 논거를 이제 제시하면서 독자들을 설득해 나가는데 요 니체는 이 책에서 자신은 논증을 절대로 쓰지 않겠다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독특하게 성경의 신약성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행적을 다룬 사복음서 있죠. 공간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우리 보통 요 네 복음을 사복음서를 공간복음이다 이렇게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데 요 복음서에 보면 독특한 특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sayings gospel.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내러티브 가스펠이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어느 마을에 가셨는데 거기 무슨 혼인 잔치가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항아리에 있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런 기적을 이야기했다. 기적을 어떻게 보면 이제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거예요? 하나의 내러티브 가스펠이죠. 또 하나는 직접적으로 예수께서 누군가에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일종의 이게 짜라투스트라도 여기 보면 미래의 성서라고 썼듯이 다분히 자기는 논증을 쓰지 않겠다는 거죠. 나는 어떻게 보면 진리의 담지자라는 겁니다. 짜라투스트라의 말을 통해서 귀 있는 자를 들을지어다. 논증이 아니라 철저하게 짜라투스트라의 입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냥 일방적으로 독자들한테 거의 선포하는 메시지 이런 형태로 이제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일반 철학책을 읽다가 갑자기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읽다 보면 굉장히 당황스럽죠. 왜? 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는 있는데 이거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되나? 그리고 굉장히 표현들이 복잡하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를 우리가 조금 더 좀 이렇게 좀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좀 잘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가요? 어쨌든 좀 니체의 좀 짜라투스트라 이렇게 말했다를 좀 이렇게 좀
좀 잘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시간 있으면 한번 같이 좀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짜라투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중심 주제가 어떻게 원한과 증오에 의해 병든 인간이 아니라 생명력 넘치는 건강한 인간이 될 수 있는가. 벌써 다음 시간의 주제를 암시하죠. 인간입니다. 그리고 이때 인간은 건강한 인간이죠. 건강한 인간입니다. 자, 건강한 인간이 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기존에 본인이 비판하고자 하는 사상은 철저하게 병든 인간, 약한 인간을 양성해 왔다는 거죠. 그래서 니체는 아주 대표적으로 보면은 기독교가 그리고 소크라테스, 플라톤 같은 그런 이성 중심주의, 어떤 이성주의와 이상주의의 결합 형태인 어떤 그런 사상이 이 두 가지가 기독교와 그리고 어떤 소크라테스, 플라톤의 이런 사상이 완전히 인간을 나약한 인간형을 양산했다.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니체가 가장 비판했던 사람이 바로 플라톤, 소크라테스 그리고 여기는 기독교 이 두 가지가 이제 니체가 제일 비판하고자 하는 두 축이다. 이것도 이제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죠. 미래의 건강한 인간은 초월자 없는 현세를 약속하고 신의 죽음을 인정하며 삶에 대한 위대한 긍정을 하는 인간이다. 바로 이 인간 형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선악의 저편, 그다음에 이제 도적의 계보라고 하는데요. 일단 니체가 굉장히 이제 주목했던 어떤 부분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뭐 이제 도덕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니체가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제목 자체가 어때요? 도덕의 계보입니다. 계보. 그러니까 유래죠. 니체는 도덕을 이야기하면서 도대체 기존의 도덕이 우리가 왜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지 일단 유래를 기원을 탐색하는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일단 제가 그 도덕의 계보를 중심으로 한번 짧게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도덕의 기원을 보니까 예를 들자면 강하다, 강함, 아름다움, 고귀함. 요거의 반대말은 당연히 약함이겠죠. 그다음에 뭐 추하다, 추함. 그다음에 뭐 천박함. 일종의 이제 두 가지가 대립되는 가치 언어겠죠. 하나는 강함, 아름다움, 고귀함. 그다음에 약함, 추함, 천박함. 이게 이제 하나의 대립 구도를 형성하는데 니체가 봤었을 때는 이 용어의 기원을 보니까 이쪽은 강자가 쓰는 가치 언어의 계열이다. 그리고 약함, 추함, 천박함은 일종의 약자가 쓰는 가치 언어의 계열이다. 근데 이미 딱 보면 어때요? 강자고 약자죠. 근데 이 니체가 봤었을 때 이 약자는 그런데 그냥 약자가 아니라 굉장히 이거를 갖고 있는 약자라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 영어로 얘기하면 원한, 적개심이라고 하죠. 프랑스 말로 하면 불어로 얘기하면 르상띠망 그러죠. 원한, 적개심, 뭐 시기심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약자는 그냥 약자가 아니라 굉장히 이런 시기심과 질투와 어떤 그런 증오심 이런 걸로 점철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런 그 약자가 갖고 있는 이 르상띠망, 원한, 적개심, 질투심, 시기심. 근데 이거를 누구를 겨냥한 게겠어요? 당연히 강자겠죠. 강자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게 되고 그리고 강자에 대해서 시기심, 질투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정면 대결하면 필패할 것이 뻔하죠. 그러니까 약자는 어때요? 내가 강자가 되고 싶고 내가 귀족이 되고 싶고 내가 모든 강자가 누리는 모든 것들을 내가 누리고 싶은데 정면 대결했었을 때는 실패할 것이 뻔하다. 자, 그렇다면 전략이 필요하다. 니체는 바로 여기에 주목합니다. 자,
약자가 강자를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의 전략이 필요한데 그 전략은 바로 자기들이 쓰는 가치 언어의 이 계열에다가 요거를 굉장히 긍정적인 포지티브,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죠. 원래 이쪽이 되게 좋은 의미고 이것은 나쁜 의미인데 오히려 이쪽에다가 굉장히 좋은 의미를 부여하면 이게 뭔가 가치의 전도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약하고 추하고 천박한 것은 원래 그런 것이 아니라 약자가 갖고 있는 어떤 연약함 또 뭐 겸손의 여기에다가 이제 겸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어쨌든 이 자기네들이 약자가 쓰는 가치 언어에다가 가급적이면 이제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런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만든 하나의 뒷배경으로서 니체가 보니까 거기에는 바로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이 신과 그리고 기독교가 상징하는 피안의 세계. 그렇다. 여기에서는 정말 힘들고 나약하고 핍박받고 고통스럽게 살지만 저 세계에 가면은 누구보다도 가장 행복하게 살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세계에서 신께서 너희들을 잘 보살펴 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도 제가 이렇게 썼지만 어떻게 보면은 보편적인 도덕, 뭐 신의 명령이나 천부적 양심에서 비롯된 도덕, 사실은 이건 이런 도덕 없다는 거죠. 우리는 도덕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다 통용되는 어떤 그런 보편적인 도덕, 이거야말로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도덕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다 이거 계열로 따지면 그런 도덕은 없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연약한 자들이 약자들이 강한 자를 순화하고 제어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일종의 노예의 도덕에 불과하다. 다시 말하면 약자들이 쓰던 가치 계열의 언어를 여기에다가 미덕의 가면을 붙여서 오히려 가치를 전도해서 오히려 이것이 좋은 가치 계열이고 이것은 굉장히 추악한 가치 계열이다. 그리고 이렇게 가치를 전도하게 만들 수 있는 뒷백 후원자로서 신과 피안의 세계가 어떤 하나의 아주 그 전투에서 강자와 약자의 전투에서 창과 방패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니체가 봤었을 때는 드디어 약자가 강자를 이겨낸다. 자, 그런데 니체가 봤었을 때는 보니까 이 나약한 약자들이 이제 미워할 수 있는 적이 갑자기 사라지잖아요. 미워할 수 있는 적이 사라지니까 드디어 이제 미워할 수 있는 적을 자기 자신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신 앞에서 항상 자기는 나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죄로 점철된 인간입니다. 자기 허물과 뭐 어떤 자기 나약함에 대해서 스스로가 고백하면서 나는 못난 인간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 허물을 고백하는 인간으로 전락한다. 결국은 약자가 강자를 위해서 신과 피안의 세계를 끌어들이지만 결국은 그거에 자기가 발목에 잡혀서 자기 스스로가 나약한 인간으로 또 전락하게 된다. 결국은 이런 것들 보면 출처는 일종의 기독교적인 가치가 바로 이런 어떤 도덕의 어떤 일종의 계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어때요? 굉장히 기독교적인 비판이 담겨 있겠죠.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소크라테스와 플라톤도 뭐 여러분들 아시지만 우리가 플라톤적인 인간관도 두 주에 걸쳐서 살펴봤지만 그런 어떤 이상주의적인 세계관, 현실이 아니라 이상적인 세계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니체가 당연히 비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신과 피안의 세계, 소크라테스와 이데아의 세계는 강자들과의 전투에서 사용되는 약자들의 날카로운 창이자 방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정리 한번 해보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잠깐 살펴봤습니다. 뭐 본격적인 뭐 이야기를 뭐 하진 않았는데요. 니체가 어떤 하나의 철학자라기보다 조금 더 우리가 좀 그 반경을 넓혀서 하나의 뭐 어떤 문명 비평가라고 해야 되나요? 문명 비판가? 왜 서양인들은 그때의 서양인들은 당연히 니체가 살았던 동시대인이겠죠. 왜 지금 살고 있는 유럽인들은 뭔가 김이 빠진 사이다 같은 어떤 그런 모습, 형태?
청년기에 아주 명랑함과 강인함을 가지고 굉장히 활발하게 사는 어떤 역동적인 문화? 그러니까 김 빠진 사이다가 아니라 역동적인 문화가 아니라 뭔가 그냥 삶을 다 살고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이 그냥 이렇게 굉장히 뭔가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문화. 그러니까 니체가 봤었을 때는 당시에 그 어떤 그 니체가 보면은 1844년에 태어나서 1900년대에 죽었으니까 그 세기말을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시의 유럽의 분위기는 굉장히 퇴폐적이고 굉장히 침울한 문화, 병약한 문화다. 도대체 왜 이 문화가 이렇게 침체되어 있느냐? 이 침체되어 있는 침체하게 만든 주범은 자기가 봤었을 때는 기독교와 그리스 철학이다. 어떤 이성주의와 이상주의를 대변하는 그리스 철학이다. 그래서 니체가 그렇게도 뭡니까? 기독교를 비판하고 플라톤을 비판했던 그 두 측이 바로 그 병약한 문화, 퇴폐적인 문화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서 일단 먼저 이 두 가지를 비판하고 이것이 하나의 어떤 원천이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의 어떤 이야기를 하고 또 특히 청년기에서 봤었지만 고전기 그리스의 예술, 고전기 그리스의 비극을 통해서 바로 이런 어떤 유럽의 어떤 이러한 침체되어 있는 문화를 뭔가 이렇게 활기 있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봤던 것 같습니다. 자, 처녀작이었던 비극의 탄생에서는 단순히 비극에 주목했지만 이제 점점 사상이 완숙해지면서 인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바로 이 어떤 그런 문제요, 삶의 의미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니체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이제 시사해주고 있는데 바로 그 문제는 우리가 한번 다음 시간에 니체의 인간론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